전세 제도의 이해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신축 빌라는 아예 포기하세요.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는다? 그럼 일단 피해야 돼요. 근데 또 한국 집값 향후 뭐 10년 위험한 이유로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도 언급해 주신 뭐 인구 감소도 있지만 네. 가구수 감소가 2030년부터 시작된다면서요. 가구수 감소가. 네. 가구수 뭐 세대수 감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집값에 어쨌든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구 감소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위험 요인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구 감소와 세대수 감소는 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대수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대수가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준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구는 줄어들어도 네. 세대수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네. 결국 집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세대수가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면 1인 가구가 집값에 영향을 주느냐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 1인 가구가 뭘 살까요? 사겠습니까? 아니면 월세로 갈까요? 전세로 월세 갈까요? 아니면 뭐 오피스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집값에 영향을 주냐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 실제로 상승장에서도 보면 지금 원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네네.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1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데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네. 그럼 그 원인은 또 뭘까? 봤더니 그때 데이터가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네.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그냥 세대수 감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1인 1수요로 보는 거예요. 1가구 1수요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 우리 김 작가님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상승장이 되면 10채 살 수 있잖아요. 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인구수하고는 저는 약간 별개 개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갖춰진 에너지이긴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장 상황을 바꿀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지난 상승장에서 아까 열채 말씀해 주셔서 그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에 매입했던 이제 방식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번 상승장에도 똑같이 또 유효한가요? 당연히 유효하죠.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 상황이 갖춰지면 어쨌든 투자라는 건 효율성이거든요. 네. 효율성이 큰 상황을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방법과 네. 돈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 있다라면 네.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느냐의 여부인데 그거는 전세가율이 높냐 네. 낮냐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반등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대 구간만 돼도 그러면 10억짜리 집은 2억이면 사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50%면 10억짜리 집을 5억을 주어 사야 되는 거고 80%면 2억만 주면 사면 되고 90%면 1억만 주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갭 투자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전세라는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의 이해를 정말 정확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수익형 부동산 금리 오르고 했으니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보다 저는 항상 견해가 다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냐? 선분양 제도라고 봐요. 수익형 부동산이 그 부동산 자체가 인기 좋았냐? 절대 아니에요. 뭐에 인기가 좋았냐? 분양권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물로 되면서 그 인기가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형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지산, 생활형 숙박시설, 그다음에 이제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는 오피스텔,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엄청 인기를 끌었던 분양형 호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제 거기에 또 상가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인기 좋을 때 보면 분양권만 어마어마하게 인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냐면 거의 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기간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제 분양해서 막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주해서 건물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지어지는 기간 3년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지는 기간 동안 이제 분양권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가 초창기에 그래도 입주하는 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가에 맞춰서 임대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됩니다. 근데 분양권이 있기 좋았을 때 상황이 뭐냐면 분양권이 이제 분양가가 막 뻥튀기 되듯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도 수요가 넘쳐나니까 여기에 또 피가 붙어요. 그럼 그걸 산 사람은 이제 입주하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률이 형성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거의.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 이제 문제는 이걸 사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도 안 맞고 내 수익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걸 사는 사람은 수익률이 아예 기대 형편 없기 때문에 이걸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사고 파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걸 못 잡으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분양형 호텔은 지금 관심 자체가 없으시죠? 없죠.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분양형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을까? 이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타산지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생수기 있잖아요. 아마 분양형 호텔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진짜 아니면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수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이거는 감당 못합니다. 수익. 자, 그럼 지금 한 거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꼬마빌딩, 오피스텔도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이제 폭락하고 있을 텐데, 하락장이 끝난 바닥에서 그때는 뭘 사면 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한 아파트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먼저 들어가서 수익을 얻은 다음에 분명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과열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무조건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규제 안 하는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수요가 이동을 합니다. 규제를 피해서. 그래서 일종의 풍선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묶으면 그 안 묶인 지역으로 옮겨가고, 물건을 묶으면 안 묶인 물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약간씩 먼저 가서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수익 상황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일을 해야 하나? 전기가 채워지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네. 활력이 채워지니까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촬영이 너무 많아서 몸이 녹초가 됐네. 스태미너가 지치지 않으니까 더 촬영하고 싶은데. 녹용의 힘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 최상급 SAT 녹용 전체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고품격 원료와 정관장의 120년 노하우가 만나 완성된 프리미엄 녹용 촌록 비스트론과 함께 해보세요. 원래 하락장에서 경매가 빛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매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경매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유찰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 낙찰 가격이 굉장히 낮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제가 요즘 좀 강조하고 있는 얘기인데, 경매 자체만 보면 아주 괜찮은 투자법이에요. 매력적이죠. 싸게 사는 거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싸게 사려고만 노력해요.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싸게 사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경매라는 상품에 특히 초보자들이 더 메리트를 느껴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그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매 시장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과정인지를 아예 모르는 채 좋은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만 보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저는 안타깝습니다. 위험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경매 위협도는 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경매가 그렇게 막 인기 좋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의 특성은 뭐냐면,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사람이 만약에 그 경매에 입찰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진짜 들러리이고, 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시간 낭비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그렇다 치면은 이거를 따로 딱딱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자, 다 합쳐놓으면 뭐냐면, 지금처럼 경매가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경매로 집중하게 돼. 그러면 뭐냐, 일단 경매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갈 때는 10%입니다. 10%. 내가 당첨될, 낙찰될 확률이. 100명이 들어가면 1%예요. 1%. 1000명이 들어가면 0.1%입니다. 네. 이제 로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겠네. 예, 가격도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 한 명이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해봐야 돼. 네. 그럼 내가 999명에 해당된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시간 낭비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이 노력을 정말 했을 때 이 노력한 게, 그냥 이 노력한 게 뭔가 경제적 상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경매는 떨어지면 아무런 경제적 부유를 가져오지 못하는 행위예요.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한 명에 나는 들어가겠다. 이게 예를 들어 좀 과장한다면, 로또를 당첨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경매는 언제 해야 돼요? 하락장애님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매를 하지 마라. 경매를 왜 하냐? 예. 상승장에서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빨리 다 된다는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올라 있으니까. 경매할 시간이 없어요. 경매를 하려면 시간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경매를 하려면 여러분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권리 분석해야 돼요. 입지 분석해야죠. 근데 그냥 사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많은 노력이 가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얘는 사잖아요? 그럼 올라가요. 경매는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낙찰이라는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낙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낙찰될 확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경매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초보자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 뭐냐면, 안 좋은 물건을 잡아요. 고수들은 딱 물건을 딱 알고 거부하죠. 안 해. 저런 건 안 해. 그러면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보면 초보자 애들이 가격만 보고 들어가거나 권리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받아서 나중에 이제 이거 해결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냥 싼 거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중에 있는 호가에 사는 것보다 더 손해보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극히 적은 일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보는 거는 정말 경매를 또 잘한 분들이 일부 사례일 수도 있다. 그럼요. 이게 뭐냐면 항상 뭔가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거는 잘된 사례,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통해서 돈을 버냐?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경매 강좌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요즘 근데 또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절대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집과 깡통 전세 좀 주의할 수 있는 해결책 뭐 있을까요? 전세로 아까 살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깡통 전세 요즘 위험하니까 역전세 위험하니까 이런 거 조심하는 방법도.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진짜 높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피해야 되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 뻔해요. 전세 사기의 유형은 진짜 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은 이걸 전체화, 일반화 시키면서 불안해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빌라인가요? 예, 대부분이 빌라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오피스텔에서 일어납니다. 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빌라에서도 전세 사기는 어떤 게 일어나냐? 신축 빌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축 빌라를 지은 사람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이제 상황을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자, 피해자가 바로 임차인인 겁니다. 임차인의 전세가를 기반으로 이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게 만드느냐? 전세가를 높게 만드는 거예요. 시세보다 높게. 근데 문제는 뭐냐? 빌라가 시세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이 없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새 거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데 돈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빌라를 임차를 간다라고 한다면 구축 빌라와 신축 빌라를 보잖아요. 그 신축에 눈이 가죠. 눈이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두 개 다 보면 구축 빌라는 절대 선택을 못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노리는 겁니다. 노리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 새 집을 좋아하는 이 경향을 노려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이제 중개사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중개사들이 이제 또 혜택을 줘요. 너한테 수수료 안 받을게. 딴 데서 받겠지. 네. 그렇죠. 딴 데서 받는 거예요. 그 빌라 파는 데서 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임대료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에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혹해서 넘어가서 임대료, 전세가를 높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올 수만 없으면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최상인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은 이제 보증금도 날리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옛날에는 이제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빌라를 팔 때 아주 개별 한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인이 그냥 한 채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그냥 무피 투자를 한 거예요. 무피 투자. 그래서 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이 가격에 맞춰야만 돈을 내줄 수 있는데 이 전세료를 새로운 임차인을 못 맞추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해소가 됩니다. 뭐냐면 나중에 되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도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기만 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나타나는 전세 사기의 유형은 뭐냐면 한두 사람한테 집중돼서 임대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라는 게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수억 대, 수십억 대, 정말 심하면 수백억 대의 세금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게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 국가에서 이 집을,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집들을 다 압류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보증금보다. 원래 보증금이 가장 선순위거든요. 근데 보증금보다 세금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정부가 이제 그래도 보증금은 이제 앞서게 해주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이런 신축 빌라를 전세가가 어느 정도 높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은 시세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 그냥 신축 빌라는 아예 포기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격을 측정하기 힘들면. 예.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이제 그걸 봐서 전세가율이 낮다. 어느 정도 낮은 구간, 낮은 구간에 있으면
이제 신축을 들어가도 되죠. 근데 이제 시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빌라 전세가 어쨌든 첫 번째로 위험하고 두 번째는 그게 신축이면 더 위험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제 사기가 아닌데 네. 사기처럼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갭 투자를 빌라 위주로 한 사람들이 네. 그럼 이제 구축이죠. 구축에 진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 역전세. 예.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거의 무피, 이제 작은 돈, 아주 작은 돈을 들여서 그냥 상승할 거를 예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승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승을 안 하고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다 이 사람도 세금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구축 빌라의 일종의 전세 사기인데 이 사람은 냉정하게 보면 사기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를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애매한 임차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의도치 상황이죠. 않은 결과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이 되면 상승장이 만들어졌으면 사실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빌라를 피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나타나는 유형이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또 이제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을 짓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팔리면 항상 먼저 어떤 거라냐면 임대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항상 먼저 팔기만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임대를 맞추고 팔고 이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선분양이기 때문에 팔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를 맞추고 팔려고 하는 행위는 죽어도 안 팔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안 팔리니까 이제 임대 전세를 맞춰서 갭 투자한테 또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전세 사기의 유형으로 바지 임대인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료를 굉장히 높게 맞춰서 오피스텔을 전세 사기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오피스텔은요 수익형 상품이거든요. 투자자는 반드시 월세를 놓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투자자는. 그래서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는다? 그럼 일단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세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이제 사기를 누가 치냐?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된. 그건 뭐냐면 임대인들이 각기 다 달라요. 호실별로. 다 다른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건물에 아니면 그 건물 근처에 부동산 중개인이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임대인들이 이제 귀찮아서 안 와요. 일임을 해버려요. 중개사한테 그냥 맞추고 계약서만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리고 그냥 돈만 입금되면 되지. 이거를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중개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호실이 중개사를 믿고 그냥 다 일임을 해요. 근데 이 중개사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딴 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지금 월세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중개사가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을 쓰고요. 그래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 쓴 거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뭘 주느냐? 보증금. 1000에 60이다. 그러면 전세로 치면 1억 5천이다. 그럼 1억 5천을 받아서 1000만 원 보내주고 60만 원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60만 원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불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부분은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이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집을 전세로 맞춰서 이렇게 해봤더니 목돈이 생겨서 이걸 투자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날리게 돼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월세 맞춘 거를 전세로 맞춥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좀 전세가가 싸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가 쌉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 나머지를 월세로만 계속 입금해주면 임대인은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날 때까지 계속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다가 이걸 가지고 막 어디 쓰다가 이제 돌려막기가 안 되는 지점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옛날 방식에.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를 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형을 기억을 해놨다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진짜 눈 똑바로 치켜들고 중개사도 한 사람 통해서 하시면 안 되고 여러 사람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안전한 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너무 높을 때는 좀 조심하고 매매가 붙어 있을 때는 네. 가급적이면 잘 시세 파악이 힘들면 월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저도 옛날 경험이 있긴 하지만 꼭 집주인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임대인은 집주인이 봐야 돼요. 안 나오는 이제 세대가 있으면 거기는 차라리 집을 포기하는 게 그게 제일 다른 좋은데. 집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전세가 싼 게 이거를 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